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온 적이 대체 누구였는지 그게 갑자기 보였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혼자 눈물을 삼킨 날이 있었습니다. 서운해도 웃어넘긴 날이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밥을 차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훈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날을 버티고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 위에서 매일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 좋다는 말을 쉽게 씁니다. 돈 많은 사람 보면서, 자식 잘된 사람 보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 보면서.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잠 못 자는 사람이 있고, 자식이 성공했어도 마음이 텅 빈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넉넉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쁜 사람이 있고, 작은 것에서 진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소득 수준보다 일상의 자율성, 즉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느냐와 훨씬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과 누군가의 일정에 끌려가는 사람의 행복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장수연구센터의 조사에서도 75세 이상 어르신 중 스스로 행복하다고 응답한 분들의 공통점은 재산 규모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0을 넘긴 분들 중에서 진짜 상팔자로 사는 사람들의 8가지 특징을 하나씩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상팔자는 비교를 끄는 사람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8배 윤복순 어르신은 한때 동창 모임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누군가는 아파트가 몇 채라 하고, 누군가는 큰아들이 어느 회사 임원이라 했습니다. 누군가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하고, 누군가는 손주 재롱이 어떻다고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순 어르신은 말 수가 없었습니다. 웃는 척했지만 마음속에선 자꾸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집이 몇 채, 자식이 어느 직급, 손주가 몇 명. 그 숫자들이 자꾸 자신과 비교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뭔가? 나는 왜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 그 생각이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따라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천장을 보며 그 숫자들을 다시 셌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교하고 다시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임에서 가장 잘 나가 보이던 친구가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이 넘어갔다고요. 화려해 보이던 그 친구의 눈물을 보면서 복순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친구 집이 몇 채인지 보고 부러워했는데 정작 저 친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구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순 어르신은 동창 모임에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숫자를 세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저 사람의 표정이 밝은가, 저 사람이 오늘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가, 그것만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벼워졌습니다. 버스 창밖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들판도 보이고 노을도 보였습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연구에서 노년기 우울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가 사회적 비교였습니다. 옆집과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하고, 자식끼리 비교하면 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졌습니다. 반면 비교를 끊고 자신의 기준으로 오늘을 평가하는 어르신들은 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훨씬 높은 행복감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 내 삶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느낌. 그 느낌은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비교라는 렌즈가 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잣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비교를 끊는 순간 내 삶이 원래 가진 색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순 어르신은 요즘 모임에서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귀갓길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상팔자는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분들에게 이 말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충청남도 논산에 사는 73살의 김말순 어르신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 작은아들은 대전에 삽니다. 명절이면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전화하면 바쁘다는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손주 얼굴을 보고 싶어도 괜히 눈치가 보여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한때 이 어르신은 그것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밤새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문자를 썼다 지웠다 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쓰다가 괜히 부담 줄까봐 지웠고 언제 오냐고 썼다가 재촉하는 것 같아 또 지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말순 어르신은 혼자 뒷산에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논산 들판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들판은 내가 거두기를 기다리지 않는구나. 그냥 저 혼자 피고 저 혼자 지는구나. 봄꽃은 누가 봐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핍니다. 그 생각이 마음속 무언가를 풀어줬습니다. 집에 내려와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것 없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바쁘지?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요구도 없고 원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 한마디. 아들이 잠깐 말을 잃었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좋아 보인다. 기대를 내려놓은 어머니의 전화가 오히려 아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노년기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어르신의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원인 상당수가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줄이고 스스로 일상을 채워가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더 따뜻하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역설입니다. 덜 기대할수록 더 받게 됩니다. 자식은 내가 심은 나무이지만 그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가지를 뻗을지는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 가지가 나를 향해 오면 기쁘게 받고 다른 곳을 향하면 그 방향도 아름답다고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그 어르신이 진짜 상팔자입니다. 혹시 요즘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시는 밤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큰 사랑을 자신에게도 조금 나눠주셔도 됩니다. 말순 어르신은 요즘 혼자 읍내 꽃집을 자주 갑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전화 대신 화분 하나를 삽니다. 그 화분에 물을 주면서 아들이 잘 되길 빕니다. 바라지 않지만 응원하는 것, 원망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것. 그게 이분의 방식입니다. 그날 이후 말순 어르신의 밤은 깊고 고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상팔자는 아픈 곳과 친해진 사람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몸 어딘가가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혈압약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더 빨리 찹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아픔을 매일의 화두로 삼아 주변 사람 모두에게 호소하고 어떤 분은 그 아픔과 조용히 협상하며 하루를 삽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사는 76의 배춘자 어르신은 10년째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아야 하고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카트에 몸을 기댑니다. 비 오는 날은 하루 종일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의 입에서는 무릎이 아파서 못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에 집중하면 되지요. 손은 멀쩡하고 귀는 잘 들리고 밥맛은 좋으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하루는 아픈 무릎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국이 맛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픔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루 전체를 덮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서 만성 통증을 가진 노인 중에서도 삶의 질이 높게 유지되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픔을 부정하지 않되 아픔이 하루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프다고 말하는 것과 아픔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안 아픈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다고 하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춘자 어르신은 오늘도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릅니다.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그리고 정상에서 숨을 한 번 크게 내쉽니다. 그 숨소리가 그분의 하루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날 이후 춘자 어르신의 표정에서 통증보다 의지가 먼저 보입니다. 네 번째, 상팔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라는 말이 쓸쓸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노후 행복의 핵심 비결 중 하나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2살의 오순덕 어르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녁 밥상이 가장 무서웠다고요.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시간이 너무 고요해서 그 고요함이 칼처럼 찔렸다고 합니다. 숟가락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평생 들어온 남편의 기침 소리, 뉴스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없어지니 밥상이 텅 빈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다가 울기도 했고 아예 먹지 않고 자리를 피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르신은 저녁 밥상을 가장 좋아합니다. 혼자 먹고 싶은 것 해먹고 먹으면서 좋아하는 라디오를 듣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입맛에 맞춰 반찬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합니다. 어제는 오이무침, 그저께는 된장찌개,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혼자 외식을 했습니다. 순천 시내 작은 일식집에서 혼자 우동을 먹었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그 우동이 살면서 먹어본 우동 중에 가장 맛있었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천천히 먹었거든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고독, 즉 자신이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어르신들은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 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자기 효능감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내 안이 풍성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반면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 안이 비어 있으면 외롭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시끌벅적한 자리에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더 쓸쓸한 느낌. 그것은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 그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는 긴 세월 동안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꽃을 관찰했습니다. 가장 외로울 수 있었던 그 시간을 가장 풍요로운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두려운 것이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순덕 어르신은 이제 저녁마다 혼자 일기를 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은 것, 오늘 들은 새소리, 오늘 떠오른 생각 한 줄. 그 일기가 이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 어르신의 저녁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상팔자는 용서를 끝낸 사람입니다. 살아오면서 원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운한 남편, 야속한 자식, 배신한 친구, 억울했던 세월. 그것들을 마음 한켠에 꼭꼭 눌러두고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꺼내면 아프니까 덮어뒀고 말하면 싸움이 되니까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눌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몸으로 갑니다. 자려 해도 잠이 안 오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9의 하점순 어르신은 30년 넘게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품고 살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라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인정받았습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큰 며느리 칭찬만 했습니다. 그 장면이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원망은 살아서 남아 있었습니다.
점순 어르신이 그 원망을 놓은 것은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분도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겠다. 저분도 그렇게 배웠겠다. 저분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당했겠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이 멈출 줄 몰랐다고 합니다.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이분은 말했습니다. 그 눈물을 다 흘리고 나서야 진짜 가벼워졌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것을 더 이상 내가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도 용서가 노년기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오래 품을수록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용서는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해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버텨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원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 짐을 나는 언제까지 들고 갈 것인가? 점순 어르신은 그 새벽 이후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슴이 가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의 수면이 달라졌습니다. 6번째, 상팔자는 작은 것에서 낙을 찾는 사람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71살의 송미자 어르신은 베란다에서 상추를 키웁니다. 화분 3개의 상추, 쪽파, 방울토마토를 심어놨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이파리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것을 발견하면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이만큼 컸네 하면서 혼자 웃습니다. 별것 아닌 그 웃음이 이분의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그 상추를 뜯어 저녁에 삼겹살 한 점과 함께 쌈을 싸먹을 때 이분이 느끼는 행복은 어떤 고급 식당에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른 것을 내가 먹는 그 뿌듯함. 씨앗에서 시작해서 밥상에 오르는 그 과정 전체가 이분의 낙입니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서 노년기 행복감과 가장 강하게 연결된 변수 중 하나가 일상적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빈도였습니다. 거창한 여행이나 큰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기쁨들이 쌓여 행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향나선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좋은 감정이 또 다른 작은 좋은 감정을 불러오고 그것이 쌓이면 삶 전체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하루하루가 똑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작은 낙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화분 하나, 퍼즐 한 판, 동네 걷기 한 바퀴, 일일 드라마 한 편. 그 낙이 하루를 기다리게 만들고 하루를 기다리는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미자 어르신의 방울토마토는 오늘도 한 뼘씩 크고 있습니다. 그 토마토가 빨갛게 익는 날, 이분은 온 동네에 나눠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 내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미자 어르신은 아직 늙고 있지 않습니다. 7번째, 상팔자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다니거나 마라톤을 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몸을 쓰는 것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77의 최봉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30분짜리 코스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걷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마스크를 쓰고 걷습니다. 발이 좀 아파도 천천히 걷습니다. 딱 하나만 지킵니다. 빠지지 않는 것. 이분이 이 걷기를 시작한 건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게 2년이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 빅데이터 분석에서 70대 어르신 중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활동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고 인지 기능 저하도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여주는 물질입니다. 비싼 약이 아닙니다. 걸으면 생깁니다. 봉순 어르신은 요즘 걷다가 이웃 어르신을 만나면 같이 한 바퀴를 더 돕니다. 그 이웃이 힘든 날에는 혼자 걸어도 된다고 먼저 말해줍니다. 걷기가 운동이 되고 이웃이 되고 하루의 리듬이 됐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하루가 움직입니다. 하루가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날 이후 봉순 어르신의 아침은 가장 바쁘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8번째, 가장 중요한 상팔자의 비밀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앞에 7가지가 모두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비교를 끊는 것도,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아픔과 친해지는 것도, 혼자를 즐기는 것도, 용서를 끝내는 것도, 작은 낙을 찾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 것도 모두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4살의 박영숙 어르신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미용실에 갑니다. 아주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요일 미용실이 이분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미용사 언니와 이야기도 나누고 모처럼 거울 앞에 앉아 나 자신을 오래 바라보는 시간이라고요. 평소에는 거울을 잘 안 본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울 속에 있는 나와 잠깐 마주 앉는 것이 좋다고요. 거울 속에서 내 눈을 보면 나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 마지막에도 없었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긴급 상황이 됐을 때 승무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옆 사람보다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라고요. 왜냐고요? 내가 쓰러지면 옆 사람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운전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 학원의 연구에서도 자기 존중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신체 건강 모두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남도 아낄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숙 어르신은 목요일 미용실을 다녀온 날이면 유독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식한테도 전화하고 오랜 친구한테도 전화합니다. 자기 마음이 채워지니까 나눌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팔자의 진짜 비밀입니다. 채워져 있어야 흘러넘칩니다. 자, 지금까지 8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비교를 끄는 사람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오늘을 삽니다. 둘째,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덜 기대할수록 관계는 더 따뜻해집니다. 셋째, 아픈 곳과 친해진 사람입니다. 아픔이 하루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합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와 외롭다는 다릅니다. 다섯째, 용서를 끝낸 사람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작은 것에서 낙을 찾는 사람입니다. 매일의 소소한 기쁨이 쌓여 행복이 됩니다. 일곱째, 몸을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걷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덟째,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머지 7가지의 뿌리입니다. 이 8가지를 들으시면서 이미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 가지는 고개가 끄덕여지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팔자의 길에 들어서 계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비교를 하루만 참아보는 것도 좋고, 자식에게 기대 대신 안부 한마디만 하는 것도 좋고, 오늘 저녁 혼자 좋아하는 것을 해먹는 것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내일의 하나와 합쳐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팔자를 바꿉니다.
이번 주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베란다에 화분 하나를 놓아보는 것도 좋고, 목요일 오후를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 하나.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긴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절을 버텨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수없이 뒤로 미루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늦게까지 일하고, 아픈 것도 참고, 힘든 것도 말 못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의 몸에, 손에, 눈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새김들이 훈장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하는데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것이 상팔자입니다. 비싼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70 넘어 가장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거울 속의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잘 살아줘서 고마워. 충분히 잘해왔어. 이제는 내 차례야. 그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바꾸고 오늘 하루가 내일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상팔자입니다. 오늘부터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8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혹은 여러분이 요즘 하루하루에서 찾는 작은 낙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혹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오늘 당장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그 한 줄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 줄이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영상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팔자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글쎄, 팔자가 좋으려면 뭔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78세 권말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강남 아파트?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작은 냄비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큰 냄비로 끓입니다. 혼자인데 왜 그렇게 많이 끓이냐고요? 된장찌개 냄새가 담장을 넘어가거든요. 그 냄새를 맡고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손에 뭔가를 꼭 들고 옵니다. 어떤 날은 호박전, 어떤 날은 나물 한 접시, 어떤 날은 슈퍼에서 사온 두부 한 모. 두부는 그렇게 상을 차립니다. 아무도 차려주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 둘이서 밥상이 완성됩니다. 밥 먹고 나서 1시간쯤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젯밤 TV에서 뭘 봤다. 요즘 무릎이 어떻다. 자식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다음 날 또 만납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만납니다. 누군가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사세요? 권말순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잠깐 허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요? 나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된장찌개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 말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된장찌개 냄새에 문을 두드려줄 사람 한 명. 그게 이 할머니가 말하는 팔자 좋은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팔자 좋다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혹시 평생 팔자 좋은 사람을 먼 곳에서 부러워하며 사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어쩌면 내가 이미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지 모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팔자 좋은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자식이 잘 된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 넓은 집에 사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 복지 실태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스로 행복하다고 응답한 분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더니 자산 규모나 자녀의 성공 여부보다 훨씬 강하게 행복과 연결된 요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매일 기다리는 것이 한 가지 이상 있는 것,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 이 세 가지가 돈보다, 건강보다, 자식보다 더 강하게 행복을 결정했습니다. 팔자 좋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남 홍성에 사시는 75세 박금년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이 할머니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이 할머니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한 가지를 찾아냅니다. 그 사람의 좋은 것 하나를. 슈퍼 사장님을 만나면 사장님, 오늘 진열 참 예쁘게 해놨네요 하고 말합니다. 병원 간호사를 만나면 아가씨, 목소리가 참 따뜻하네요 하고 말합니다. 경로당에서 처음 본 어르신에게는 어머, 그 옷 색깔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하고 말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이 할머니는 사람을 볼 때 좋은 것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반깁니다. 슈퍼 사장님은 이 할머니가 오면 과일 하나를 더 얹어줍니다. 병원 간호사는 이 할머니 차례가 오면 조금 더 친절합니다. 경로당에서는 이 할머니 옆자리가 먼저 찹니다. 박금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팔자를 좋게 만든 거예요. 좋은 것을 먼저 말해주면 좋은 것이 나한테 돌아와요. 그게 전부예요.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박금년 할머니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것 하나만 찾아보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팔자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남 여수에 사시는 79세 이분선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자식은 서울에 있고 남편은 7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직접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 할머니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6시 반, 할머니는 눈을 뜹니다.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여수 바다 냄새가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그 냄새를 한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혼자 말합니다. 오늘도 왔네. 바다 냄새를 맡는 그 30초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마당에 나가 화단을 들여다봅니다. 무슨 꽃이 폈나, 어제보다 얼마나 자랐나. 그 관찰이 10분을 채웁니다. 오전에는 동네 어르신 돌봄 센터에서 하는 손뜨개 모임에 나갑니다. 일주일에 2번입니다. 거기서 만든 목도리를 복지관에 기부합니다. 오후에는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서울에 있는 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길지 않습니다. 오늘 여수 석양이 참 예뻤어. 너도 좋은 하루였으면 좋겠다. 딸은 그 문자를 받고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 사랑해. 그 짧은 문자 교환이 이분선 할머니의 하루를 닫아줍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팔자 좋아요. 아침에 바다 냄새 맡을 수 있고, 꽃이 자라는 거 볼 수 있고, 저녁에 딸한테 문자 보낼 수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팔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억만금이 없어도 이분선 할머니는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아휴,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였나요? 아니면 와, 오늘 바람 소리가 정말 좋다, 였나요? 같은 아침인데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느냐가 그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아침을 다르게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팔자 나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분이 팔자 좋은 사람이 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2세 오말숙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팔자 기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일찍 세상을 떴고, 자식 둘은 각자 살기 바빠 자주 오지 못하고, 몸은 무릎이 아프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손주 봐준다고 자식 집에 가 있고, 남편과 여행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하는 인생 글쓰기 수업에 나가게 됐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 심심해서 나갔습니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런 주제를 주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써보세요. 오말숙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한 일이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잘한 게 있을까?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끝까지 곁에 있었던 것. 남편이 마지막 3년을 병원을 오가며 보냈는데 그 3년 동안 단 하루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걸 썼습니다. 선생님이 발표를 시켰습니다. 오말숙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그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대단하시다. 그 말 한마디에 오말숙 할머니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평생 아무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3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날 오말숙 할머니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팔자 기구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해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 오말숙 할머니가 달라졌습니다. 글쓰기 수업에 계속 나갔습니다. 쓰면 쓸수록 자기 삶에서 잘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못 배웠어도 자식들 대학 보낸 것, 가난했어도 남한테 손 벌린 적 없는 것, 힘들었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것, 그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말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팔자 좋아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팔자 나쁜 사람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내 팔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팔자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그 눈이 오말숙 할머니를 팔자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낮게 보는 자는 반드시 남의 삶을 높게 보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보는 자는 어디서든 족함을 안다. 남의 팔자가 좋아 보이는 것은 내 삶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바르게 보면 이미 충분히 좋은 팔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말숙 할머니가 바로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내내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배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가진 것, 의미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 눈이 500권이 넘는 책을 쓰게 했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한탄하는 사람과 족함을 찾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4세 김복순 할머니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76세 정순덕 할머니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삽니다. 남편도 둘 다 없습니다. 자식 수도 비슷합니다. 사는 형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하루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나, 물가는 또 올랐나, 날씨는 추워지나. 뉴스를 보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핸드폰을 봅니다. 단톡방에 누가 뭔가를 올렸습니다. 누구네 자식이 어디 취직했다. 누가 어디 여행 갔다 왔다. 그것을 보면 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먼저 엽니다. 오늘 날씨를 느낍니다. 따뜻하면 따뜻하다. 추우면 이불 한 번 더 당겨 덮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어제 사다 둔 귤을 하나 깝니다. 귤 껍질 냄새를 맡으면서 오늘 뭘 할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체국에 가야지. 오늘은 그 집 앞 목련이 얼마나 피었나 보러 가야지. 그 하나가 오늘의 방향이 됩니다. 두 분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김복순 할머니의 하루는 무겁고 정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가볍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10분이 달랐습니다. 무엇으로 하루를 여느냐가 그 하루 전체의 색깔을 결정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침에 나쁜 것을 먼저 보지 않아요. 좋은 것을 먼저 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요. 팔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가 팔자예요. 아침 10분이 팔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핸드폰을 먼저 보셨나요? 창문을 먼저 여셨나요? 내일 아침 딱 하나만 바꿔보시겠어요? 핸드폰보다 창문을 먼저 열어보세요. 그 순서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깊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더 팔자가 좋아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80세 신말레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는 분입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 바쁜 어르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쁘냐고요? 이 할머니는 주 2회 복지관에서 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나갑니다. 나가서 본인이 프로그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 온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말벗을 해드립니다. 자신도 혼자 사는 분인데 더 혼자인 분들을 챙깁니다. 신말레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8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피곤한 것보다 가지 않을 때 더 힘들어요. 집에 있으면 내 걱정만 하게 돼요. 나가면 남 걱정을 하게 되는데 남 걱정이 훨씬 가볍거든요. 남 걱정이 내 걱정보다 가볍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내 걱정은 해결책이 잘 안 보이지만 남 걱정은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신말레 할머니는 80이 넘어서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이 할머니의 팔자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연구에서도 이것이 숫자로 확인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자원봉사나 이웃,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주관적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41% 높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이 통계로도 증명됐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 줍니다. 더 주니까 더 받습니다. 더 받으니까 팔자가 더 좋아집니다.
그 선순환이 신말레 할머니의 팔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충분히 나누지 않아서다.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는다. 신말레 할머니가 바로 이것을 살고 있습니다. 나눌 때 자신이 풍요롭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8순이 넘은 할머니를 이 동네에서 제일 바쁜 사람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당신도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 말 한마디, 미소 하나. 그것들이 이미 충분한 나눔입니다. 6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 문제입니다. 팔자 좋은 어르신들은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77세 최봉순 할머니와 같은 동네 78세 윤말자 할머니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자식이 셋입니다. 그런데 두 분의 자식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윤말자 할머니는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이 먼저 납니다. 큰애는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하고, 작은애는 살림이 빡빡해서 용돈도 못 주고, 막내는 명절에 와도 금방 가버린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 아쉬움이 항상 마음 한쪽에 있습니다. 최봉순 할머니는 다릅니다. 이분도 자식 셋이 똑같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식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큰애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전화를 해요. 기특해요. 작은애가 살림이 빠듯한데도 명절에 뭐라도 사들고 와요. 마음이 갸륵해요. 막내가 금방 가도 왔다 갔다는 게 어딘데요. 바쁜 거 알면서.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윤말자 할머니는 자식이 한 것에서 못한 것만 봅니다. 최봉순 할머니는 자식이 한 것에서 잘한 것만 봅니다. 그 차이가 두 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최봉순 할머니는 자식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윤말자 할머니는 자식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흐려집니다. 최봉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한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나는 자식한테 기대를 낮췄더니 고마운 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식이 고맙고 자식도 나한테 더 잘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기대를 낮추면 감사가 보입니다. 감사가 보이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실제로 더 잘해줍니다. 팔자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공통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73세 황정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연금은 한 달에 65만 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매달 5만 원을 꼭 씁니다. 어디에 쓸까요? 자신을 위해 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읍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합니다. 펌어는 못하지만 세팅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그날 좋아하는 칼국수 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의 자기 사치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사치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연금 65만 원에서 5만 원이면 꽤 큰 돈이니까요. 그런데 이날이 있으니까 나머지 29일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용실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날을 위해 한 달을 삽니다. 황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머리하고 칼국수 먹는 날이 있어서 나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이 기다려지거든요. 기다려지는 날이 있는 사람이 팔자 좋은 거 아닌가요? 기다려지는 날이 있는 사람. 그것이 팔자 좋은 사람의 정의입니다. 당신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하나 만드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좋아하는 것 하나 사 먹기로 정하세요. 그 하나가 이번 주를 기다리게 만들 겁니다.
이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82세 문옥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60세 때 뇌경색이 왔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남은 생이 얼마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들은 날 문옥순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하나 썼습니다. 살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것들. 써내려갔습니다. 바다에서 조개를 줍고 싶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고 싶다. 혼자 기차 여행을 해보고 싶다.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다. 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조개는 그 주 주말에 동해 경포대로 가서 줍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은 은행에 가서 만들었습니다. 혼자 기차 여행은 6개월 후에 해냈습니다. 부산까지 혼자 기차를 타고 갔다가 왔습니다. 그림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초등학교 동창에게 손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 동창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우리 한번 만나자.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22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문옥순 할머니는 그 이후로도 계속 새로운 것을 해왔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 없다는 말을 들은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82세입니다.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던 그 몸으로 2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22년이 생에서 가장 팔자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십니다. 문옥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남은 생이 얼마 없다고 했을 때 나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나를 살게 한 말이었어요. 그 말 덕분에 하고 싶은 것을 미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미루지 않아요.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해요. 그게 팔자 좋은 비결이에요.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한다. 그것이 82세 문옥순 할머니의 팔자 좋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데 미루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언제 하려고 미루고 있으신가요? 오늘 못할 이유가 있나요?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잠깐 여기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살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 떠올려 보세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종이에 써보시겠어요? 쓰면 시작됩니다. 쓰지 않으면 계속 생각만 하다 끝납니다. 이제 팔자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만난 분들, 권말순 할머니, 박금년 할머니, 이분선 할머니, 오말숙 할머니, 정순덕 할머니, 신말레 할머니, 최봉순 할머니, 황정혜 할머니, 문옥순 할머니.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딱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좋은 것을 먼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먼저 찾습니다. 박금년 할머니처럼 만나는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고 최봉순 할머니처럼 자식이 한 것에서 고마운 것을 봅니다. 이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매일 연습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황정희 할머니의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가는 날처럼, 이분선 할머니의 저녁 바다 석양처럼 기다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게 만드는 것 하나.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합니다. 셋째,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신말레 할머니처럼 줄 것이 있는 사람은 받을 것도 생깁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 말 한마디, 함께 밥 먹기. 그 작은 나눔이 자신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넷째, 과거보다 오늘을 삽니다. 문옥순 할머니처럼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합니다.
과거의 억울함, 지나간 아쉬움에 발이 묶여 있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말숙 할머니가 글쓰기 수업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본 것처럼, 이분선 할머니가 아침마다 바다 냄새를 맡는 것처럼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5가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이건 나도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세요?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도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84세 조문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팔자 기구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자식 셋을 혼자 키웠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숙이 팔자 참 기구하다. 조문숙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0세 생일날 자식 셋이 모였습니다. 큰딸이 케이크에 촛불을 꽂았습니다. 80개를 다 꽂지는 못하고 8개만 꽂았습니다. 불을 끄려는데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불 끄기 전에 내가 한마디 해도 돼?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살면서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요. 엄마가 우리 셋을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아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셋이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살아요. 막내딸이 울었습니다. 큰딸도 울었습니다. 조문숙 할머니는 울면서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평생 팔자 기구하다고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세 사람이 내 앞에 있다. 이 사람들이 내 자식이다. 이게 팔자 기구한 것인가? 이게 팔자 좋은 것 아닌가? 그날 이후 조문숙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팔자 기구하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84세인 지금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0년을 팔자 기구하다고 살았는데 80세 생일날 알았어요. 내가 팔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식 셋이 저렇게 자랐으니 평생 몰랐어요. 팔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이 뜬 거예요. 80년 만에 눈이 뜬 겁니다. 여러분도 부디 오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80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뜨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팔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나요? 강남 아파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눌 사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먼저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날이 하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따뜻한 방이 있나요? 마실 물이 있나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하세요. 오늘 팔자 좋았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 그 하나를 떠올리면서 눈을 감으세요. 그 작은 것 하나가 내일 아침을 다르게 열어줄 겁니다. 팔자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어떻게 눈을 뜨느냐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걸을 수 있고 오늘도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상팔자입니다. 이 영상 혼자 보기 아까우시죠? 우리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친구분들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장면이 어디였는지요? 매일 아침 된장찌개 냄비를 넉넉하게 끓이는 권말순 할머니였는지, 80세 생일 촛불 앞에서 처음으로 깨달으신 조문숙 할머니였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황정희 할머니였는지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충분할까요?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실 겁니다. 노후 자금 얼마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읽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친구 모임에서 누가 부동산 이야기라도 꺼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머릿속에서 자꾸 숫자 계산이 시작됩니다. 통장에 얼마가 남았고 한 달에 얼마가 나가고 이 돈이 몇 년을 버텨줄까? 그 계산이 끝나지 않은 채 날이 밝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 불안은 배경처럼 깔려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금이 채워져도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노후 자금 10억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월 100만 원으로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돈을 더 모으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더 잘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돈이 결코 만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 70 이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숫자, 계산 대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1세 김복순 씨는 새벽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잠이 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은행 앱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됐고 딸 하나는 서울에, 아들 하나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두 자녀가 매달 조금씩 용돈을 보내주고 남편이 남긴 작은 금액의 연금이 나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은 멈추지 않습니다. 김복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돈 걱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돈 걱정이 커지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 돈을 안전의 상징으로 여기는 습관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었던 기억, 돈이 없어서 아픈 가족을 제때 병원에 못 데려간 기억,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기억. 그 기억들이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생존의 상징이고, 안전의 상징이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그 등식이 평생 작동해 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위험하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도 그 등식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굶을 처지가 아닌데도 몸속 어딘가에 새겨진 그 오래된 두려움이 새벽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등식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볼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는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자녀가 집을 사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서는 노후 자금으로 몇 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숫자들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는 순간 충분했던 것이 갑자기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밥을 먹었고 몸에 큰 이상이 없고 지낼 집이 있는데도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70이 넘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통제 욕구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라는 말. 이 말 속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언제 아플지, 얼마나 더 살지, 어떤 일이 생길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잔고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은 미래를 통제해주지 않습니다. 돈은 선택지를 늘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불안, 즉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사실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 용돈을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 손자에게 용돈을 못 줄 때 느끼는 미안함.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돈 없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고 베푸는 것이 존재의 증명이었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주기 어려운 나이가 됐을 때 그 역할이 흔들리면서 불안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70 이후 돈 걱정의 본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 없이는 괜찮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조금씩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만들어줄 수 없는 것들, 그러나 70 이후의 삶을 진짜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이유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겁다면 그 삶은 풍요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장에 많지 않아도 오늘 하루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충분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같이 걷는 친구, 손자가 다음 주에 온다는 사실, 지금 읽고 있는 소설의 다음 장, 저녁에 보기로 한 드라마 한 편. 이런 작고 소박한 기다림이 아침을 열어줍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아침이 무겁습니다. 70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고 싶게 만드는 작은 이유들입니다. 그 이유들이 쌓이면 삶이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두 번째,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집이 넓어도 아무도 없는 저녁은 춥습니다. 반대로 작은 방 하나에 살아도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삶은 따뜻합니다. 70 이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연락처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의를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가슴이 먹먹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쌓아온 관계가 만들어줍니다. 지금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어떤 통장 잔고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6세 오정숙 씨는 남편과 둘이 삽니다. 남편은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반신이 불편합니다. 오정숙 씨가 돌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고 딸이 보내주는 작은 돈과 국가지원금으로 생활합니다. 누가 봐도 넉넉하지 않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오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보고 웃어요. 그 웃음이 나한테는 전부예요. 돈 걱정이 없냐면 거짓말이지만 그 웃음 때문에 오늘도 살아요. 이 한마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정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 웃음은 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세 번째, 몸이 허락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돈으로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좋은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건강 그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잃어봐야 합니다. 아직 잃지 않았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70이 되면 몸의 고마움을 이전보다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무릎이 조금 아파도 걸을 수 있다는 것, 눈이 침침해도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단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 몸이 허락해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돈이 줄 수 없는 풍요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네 번째, 쓸모 있다는 느낌입니다. 앞서 돈 걱정의 이유 중에 돈이 없으면 쓸모 없어지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쓸모 있다는 느낌은 돈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74세 할머니는 강사비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박수를 칠 때 그 느낌은 어떤 통장 잔고로도 살 수 없습니다. 손자에게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75세 할아버지는 그 시간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할아버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뿌듯함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쓸모 있다는 느낌은 역할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돈이 많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쓸모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의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집니다. 1억이 있으면 2억이 있으면 좋겠고 2억이 있으면 5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결단에서 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단. 그 결단이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그 결단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있고 몸에 큰 통증이 없다면 그것이 평온입니다. 그 평온은 통장 잔고와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8세 이순례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논밭을 일궜습니다. 자녀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68세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순례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딸 셋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엄마에게 보내줍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주기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들이 돈을 보낼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엄마 이번 달 입금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나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 돈은 용돈이 아니라 내가 엄마한테 드리는 감사예요. 이순례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라는 생각. 평생 심어온 사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생각. 그날 이후 이순례 씨는 딸의 입금 메시지를 볼 때 더 이상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또 다른 사랑이 됩니다. 지금 이순례 씨는 순천 시내 작은 경로당에서 매주 화요일 화투를 가르칩니다. 화투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순례 씨도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돈은 별로 없지만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순례 씨의 노후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3세 한정수 씨는 40대에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실패했습니다. 은행 빚을 다 갚고 나니 50대 중반이었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몸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국민연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한정수 씨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한동안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자식들 얼굴 보기도 창피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친구들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거의 집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돼서 당신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겠어. 어디든 나가봐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나간 곳이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정수 씨를 바꾼 사건이 생겼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중에 바둑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정수 씨가 젊을 때 바둑을 꽤 잘 두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당신이 좀 가르쳐줘요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봐달라는 말에 못 이겨 앉았는데 어르신들이 배우는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수 씨 덕분에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정수 씨는 오랜만에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갔습니다. 한정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없고 직함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고. 그런데 바둑 하나로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랐어요. 지금 한정수 씨는 일주일에 3번 경로당에 나갑니다. 국민연금이 적고 아내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정수 씨의 눈빛은 2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오늘 잔고가 중요합니다. 오늘 잔고란 무엇일까요? 오늘 감사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오늘 웃은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오늘 기다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됐는가? 이것들이 오늘의 잔고입니다. 이 잔고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잔고가 쌓이면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잔고는 돈이 많아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 얼마를 가졌든 채울 수 있습니다. 돈은 삶의 도구입니다.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돈을 위해 일했고, 돈 때문에 포기했고, 돈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 삶에서 돈은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이 깨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을 때 대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이 기다려지는가? 그 질문 하나가 불안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통장 잔고 말고 진짜로 가진 것들을. 오늘 아침 먹은 따뜻한 밥, 지금 앉아있는 자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 이것들은 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없다면 어떤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통장에 찍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돈 없이도 좋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진 순간,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가 기분 좋았던 순간, 오랜만에 먹은 음식이 맛있었던 순간, 별 이유 없이 마음이 잠깐 가벼워진 순간. 그런 순간이 오늘 하루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오늘은 풍요로운 하루입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보다 감사가 조금 더 커지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그 날들이 모이면 노후가 됩니다. 돈이 만들어주는 노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노후. 당신의 노후는 통장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가 만들어갑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내일 아침 눈이 떠지면 통장 앱 대신 오늘 기다리는 것 하나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점심에 먹을 것, 오후에 걷기로 한 공원, 저녁에 볼 드라마 한 편. 그 작은 기다림이 하루를 열어줍니다. 그 하루들이 쌓이면 당신의 황금 노후가 됩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 노후는 여러분을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